엄마, 아빠, 그냥 이거 드세요. 반찬이 참치캔밖에 없어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었어요. 식탁 위엔 찬밥과 참치캔 하나, 그리고 물에 절인 듯한 김치 조각 몇 개가 전부였어요. 35살에 자궁근종 수술까지 하고 의사가 포기하라는 말을 무릅쓰고 어렵게 얻은 막내 아들 집에 5시간 버스 타고 내리고 기다리고 타고 내리고 기다리고 3번의 환승 끝에 도착한 아들 집, 우리 부부 앞에 저녁 식사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참치캔이랑 김치 몇 조각뿐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대충 먹어요. 우리 애들은 참치캔 하나만 있어도 정말 밥 잘 먹어요. 며느리는 말하면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어요. 화면을 계속 넘기며 말을 이었죠. 저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야근하고 오늘 처음 쉬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애들 보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요리할 시간도 없었고, 요즘 같이 바쁜 세상 누가 요리까지 하던가요? 좀 이해해 주세요.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어요. 숨이 턱 막혔죠. 나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새벽부터 서둘러 마을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는 또 지하철을 갈아타며 아들네 아파트까지 찾아온 67살 조명자입니다. 다리 아픈 남편과 함께 무거운 보따리까지 들고 새벽부터 5시간을 꼬박 달려왔어요. 평생을 농사와 자식 뒷바라지로 살았어요.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손자들 좋아하는 수제약과 남편이 직접 기른 꿀이 든 도라지전과 그리고 2달 내내 틈틈이 떠둔 손자들 겨울 목도리까지 정성껏 싸들고 올라온 날이었죠.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것이 고작 참치 한 캔이었어요. 국도 없고 반찬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참치캔과 신김치 조금. 이게 다야? 내 목소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높아졌어요. 쉰 목소리가 떨렸죠. 반찬이 이것밖에 없으면 배달이라도 시키든지 아니면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 이게 뭐니?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아휴, 엄마 또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도 맞벌이라 힘들어요. 요즘 애들 키우려면 둘 다 일해야 하니까. 요즘은 다들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요. 엄마 원래 배달 음식도 안 좋아하시고 밖에 음식도 별로라고 안 드시잖아요. 아이들도 아닌데 반찬 투정하시지 말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드세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남편과 몇 시간이나 걸려 겨우 찾아왔는데 밥상이라고 내놓은 건 참치캔 하나와 김치 조각 몇 개뿐이더니 이제는 반찬 투정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다니. 내가 언제 배달 음식 안 좋아한다고 했나요? 밖에 음식 싫어한다고 했나요? 그건 다 핑계일 뿐 그저 자기 부모를 정성껏 대접하고 싶지 않다는 말밖에 안 됐어요. 수십 년간 아들의 밥상을 위해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던 내가 이제는 한 끼 제대로 대접받기도 힘든 귀찮은 손님이 되었나 봐요. 남편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았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내 남편, 자식들 앞에서는 늘 당당하던 가장이 이제는 늙어 자식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수그러든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이 사람은 새벽부터 논밭에 나가 일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을 위해 학비부터 챙기던 아버지인데 이제는 자식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늙은이가 되었어요. 허리 굽어질 때까지 농사 짓고 남의 일까지 해가며 자식들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는 한숨만 사귀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입술이 떨렸어요. 찬밥 위로 참치를 얹으려다 말고 숟가락을 식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죠.
이제는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기도 힘든 귀찮은 손님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나는 서운함을 넘어 비참함까지 느꼈습니다. 거실엔 TV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광고 소리만 울렸어요. 누군가 1+1 특가 찬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내 귀엔 아들의 무심한 말투만 반복해서 울렸죠. 아득히 먼 옛날 그 아이가 고등학생 때 대학 입시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 공부방에 들어가 보온병에 대추차 끓이고 공부하다 배고프면 먹을 직접 만든 약과와 식혜 곶감 등을 챙겨 놓았지요. 학교 가기 전엔 속을 든든하게 채울 콩나물 소고기국에 좋아하는 반찬 5~6가지는 기본으로 차렸어요. 우리 집 살림으론 소고기가 귀한 것이었지만 공부 잘 하려면 잘 챙겨 먹어야 된다며 장날마다 조금씩 사다 모아 끓였죠. 그 시절엔 아들 하나 잘 키워놓으면 자식들 중 그래도 아들이 노후를 책임진다는 말이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지던 때였어요. 딸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대를 이을 아들만은 남들보다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특별히 더 챙기고 보살폈어요. 허리 아파도 병원 갈 시간 없다며 참고 내 약값은 아껴가며 오롯이 아들 공부에 힘쓰게 했지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와 은행이나 공무원만 돼도 우리 노후는 든든하다며 남편과 서로 위안 삼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그 와중에 새벽부터 수능 100일 기도절에 가서 수능 100일 기도도 하고 학교 갔다 오는 길, 걱정되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내가 커서 꼭 효도할게 하며 웃던 그 맑은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따뜻한 마음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 많은 정성과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시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자식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것 같아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랑을 갚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어머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뭐 다 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빠서 이렇게밖에 못 해드려도 늘 그러셨듯이 이번에도 이해해 주실 거죠.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가 내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높임말을 썼지만 그 속엔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내 사랑과 이해심이 당연한 것인 양, 내 희생과 배려가 끝없이 착취해도 되는 양 말하는 그 어투가 가슴을 후벼 팠죠.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 선택이 이제 와서 이렇게 우습게 여겨지다니, 나는 그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기도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 생각하니 나는 그저 불평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머니여야 한다니까. 숨이 막혔어요. 남편도 말을 잃었죠. 그 사람은 19에 결혼해 평생 농사짓고 품팔이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했어요. 한 번도 술에 취해 난동 부린 적 없고 아내를 때린 적도 없었죠.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도 안 내던 남편이 이제 할 말을 잃고 쪼그라든 어깨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네에서 나와 묵게 된 모텔방에서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다음부터 그냥 아들 집에 오지 말까? 이렇게 푸대접 받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어. 그 소리는 평생 입에 담지 않던 패배의 목소리였어요. 황혼의 나이에 자식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죠. 나는 대답 대신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끝에 참치캔의 알루미늄 뚜껑이 살짝 베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손에 난 것이 아니었어요. 가슴 깊은 곳,
아들이 찍고 간 자리에 난 상처였죠. 제 핏줄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부모의 가슴에 패이는 그 상처 말입니다. 세 남매 중 막내였던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달랐어요. 35살 자궁근종 수술 후 의사가 임신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지만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였죠. 출산할 때는 산부인과 의사 셋이 들어와 위험하니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낸 아이. 난 이 아이는 죽어도 낳아야 해. 라고 의사에게 말했어요. 10달 내내 의사가 절대 안정을 말해 침대에 누워 태교했어요. 남편은 농사일 중에도 수시로 집에 들러 내 상태를 살폈죠. 바쁜 농번기에도 품꾼 하나 더 쓰는 힘든 형편에 남편이 직접 집에 와서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널어주곤 했어요. 그 시절 집안 형편 어려워 큰딸과 작은 딸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하게 했지만 막내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학생이던 어느 겨울날 아들 발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봤더니 운동화 밑창이 다 해져서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왜 말 안 했어? 발 얼마나 아프겠니? 다음 날 눈발이 휘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장터까지 가서 아들에게 맞는 운동화를 찾아왔어요. 쌀 팔아 모은 돈으로도 모자라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까지 저당 잡히고 그 당시 읍내에서 가장 비싼 운동화를 사줬죠. 그리고 그 운동화를 안고 자는 아들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대학 등록금 낼 때마다 허리띠 졸라매고 딸들 결혼할 때도 형편에 맞게 해주었지만 그래도 막내 아들만큼은 내 몸에서 기적처럼 생긴 아이, 그 아이의 앞날만은 넉넉하게 열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저와 남편의 꿈이었죠. 큰딸, 작은딸 시집 보낼 때는 평수 작은 보잘것없는 집에 냉장고도 중고로 사보내고 가까운 온천에 가는 신혼여행비도 친정에서 제대로 보태지 못했어요. 친정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대학은 서울로 보내고 4년 내내 농사지어 모은 돈으로 등록금은 물론 자취방 보증금, 생활비까지 모두 대주었습니다. 매달 아들 생활비 보낼 때면 내 약값을 아끼고 더 절약하고 허리 아파도 진통제 한 알로 참으며 남편 농사일을 거들었죠. 논에서 모 심고 밭에서 김 메고 가을이면 고추 따고 깨 털면서도 늘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고추 한 망 더 팔면 아들 책값 보내고 참깨 조금 더 털면 용돈 보태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도 몰랐죠. 마음 한켠에선 딸들한테 미안했지만 우리 농사짓는 처지에 자식 중 누군가 하나는 잘 풀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 막내 아들, 내 뱃속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그 아이가 출세해서 부모 얼굴에 흙 안 묻힐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아들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명절에만, 그러다 명절도 처가에 다녀오느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죠. 딸들은 그래도 이따금 오고 전화도 자주 했어요. 결혼한 딸들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 내 생일이면 케이크 들고 찾아오고 때로는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왔죠. 아들처럼 특별히 많이 받은 건 없는데도 그 마음이 더 따뜻했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그래. 언제 와? 내 질문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성이 없어졌어요. 곧 갈게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급기야 내 생일에는 문자 한 줄로 대신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들에게 해준 것보다 더 많이 챙겨준 아들. 그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알았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이 SNS에 올라온 사진을 단톡방에 캡처 화면을 보내줬어요. 아들이 장모님 생일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정성을 다해 차린 생일상이 화면에 가득했죠. 신경 써서 접은 냅킨, 꽃병에 꽂힌 장미꽃, 고급스러운 양초까지. 진수성찬이라는 말이 딱 맞는 밥상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몇 가지는 물론이고 장어구이, 연어 샐러드에 와인과 과일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풍성했어요. 장모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아들이 달아놓은 글귀 아래 SNS에 달린 댓글들. 우리 사위 최고. 장모 사위 금실 너무 좋아요. 음식 너무 근사해요.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사진. 손수 구운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장모. 내 생일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케이크를 구워준 적 없었어요. 내게는 휴대폰 문자 한 줄로 대신하더니 처가집에서는 저렇게 활짝 웃고 있었죠. 사진을 본 순간 내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흐려졌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들에게 내가 우리 집은 그저 의무적으로 가끔 연락이나 하는 친척집 정도였죠.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보, 이거 좀 봐요. 남편에게 보여주려다 그만뒀어요.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요. 남편이 없는 딸들과 저만 있는 단톡방이라 다행이었죠? 평생 일해서 아들 대학 보내고 키워준 남편, 그 자존심 강한 남자가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대신 핸드폰을 끄고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 되었구나. 열이면 아홉은 이해 하고 위안하려 했지만 그날만큼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내 젖을 물고 자란 아이인데 지금은 저렇게 남처럼, 아니, 남보다 못하게 변해버렸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하는 자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좀 갈게요. 손자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방문이었죠.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일어나 밭에 가서 부추를 잘라와서 부침개를 준비하고 장날 나가 큰맘 먹고 갈비를 사와 양념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약과도 만들고 식혜도 준비하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 애들 금방 가버릴 텐데. 남편의 말에도 놀러온 이웃집 할머니의 걱정에도 멈출 수 없었어요. 손자들 간식까지 정성껏 만들고 방 청소에 이부자리까지 새로 꺼내 햇볕에 말려뒀죠. 토요일 아침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아이고, 엄마 또 이렇게 힘들게. 우리 이제 이런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은 다 건강에 좋은 간편식 먹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 우리 오늘 조금 있다 가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처가에 약속이 있어서. 하루도 채 머물지 않겠다는 말이었죠. 오랜만에 손주도 보고 아들도 보려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자들은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고 아이패드만 들여다봤어요. 엄마, 애들 간식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우리가 사왔어요. 이거 먹일게요. 아들이 편의점 봉지를 꺼내더니 과자와 초콜릿을 꺼냈죠. 내가 2시간 동안 감자 껍질 벗기고 고구마 찌고
당근 갈아서 만든 영양 간식은 무시한 채였습니다. 이게 웬 서름인지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저기, 요즘 애들 이런 건 맛없다고 안 먹어요. 어머니가 만든 거. 며느리의 말이 꼭 못을 박는 듯 했어요. 맛없다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우리 가족들은 행복한 가족이라기보다는 어색한 타인 같았죠. 아빠, 사실 내일 처갓집에 가는 건 장모님이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주도 2박 3일 효도 관광 모시고 가려고요. 아들의 말에 남편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데도 한 번도 효도 관광은커녕 병원 한 번 모시고 간 적 없는 아들의 말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서러움이 느껴졌죠. 그날 밤 아들은 가고 나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하는 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걸까? 당신이 새벽부터 일어나 이만큼 준비했는데 하루도 안 되어 가버리고 그것도 우리 앞에서 장모님 효도여행 타령이나 듣자고 이렇게 고생했나 싶네. 평생 아들이라 온갖 정성 들여 키운 자식한테 이런 서운함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설날이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죠. 엄마, 이번 설에는 저희가 가기로 했어요. 처가는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가 내 냉정해졌어요. 따뜻함은 아들이 온다는 설렘이었고 냉정함은 그날 밤 참치캔을 본 순간의 다짐이었죠. 여보, 이번에는 음식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금방 갈 텐데.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온갖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이번은 달랐죠. 냉장고에서 참치캔만 꺼냈습니다. 장날 세일할 때 산 동원 참치캔, 빨간 라벨이 붙은 고추 참치 2개와 파란 라벨에 라이트 참치 1개. 누렇게 바랜 라벨이 조금 구겨진 채로 냉장고 구석에 오래 묵어있던 그 참치캔들이 이제야 제 역할을 할 차례가 된 것 같았어요. 설날 아침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사온 홍삼이에요. 필요하실까봐.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가 방문했을 때 내민 참치캔의 무게를요. 겉으론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냉담함도 이제는 보였어요. 남편도 그냥 덤덤히 선물을 받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고마워. 멀리서 온다고 배고프지? 밥 먹을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시간 운전했으니 분명 허기가 져 있을 터였죠. 명절이라고 통행로가 많이 막혔을 거고 아이들도 있으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손 씻고 와. 금방 차릴게.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푸는 내 손이 살짝 떨렸어요. 평생 자식들 밥상 차리는 게 삶의 낙이었던 내가 이런 밥상을 차린다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지만 그때 참치캔으로 베었던 손가락이 문득 욱신거렸죠. 지난번에 아들 집에서 먹던 그 참치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쓰게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야.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 밥 먹자. 식탁 위에는 밥과 참치캔, 그리고 김치 조금이 전부였어요. 딱 그들이 저번에 우리에게 대접했던 그 식탁 그대로였죠. 명절답지 않게 텅 빈 식탁 위로 설날 아침 햇살만 쓸쓸히 비쳤어요.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명절에 늘 차려지던 풍성한 차례상을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이게 뭐예요? 밥이지. 왜? 반찬이. 이게 다예요? 내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운함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너희가 지난번에 우리한테 해준 대로 차려봤어. 참치 좋아하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을 깜빡이며 남편을 쳐다봤죠. 내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너희가 그랬잖아. 요즘은 간단하게 먹는 거라고. 나도 요즘엔 간단하게 먹는단다. 나이 들수록 아무래도 입맛이 없어.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말을 끝맺기 전에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내가 그날 참치캔 밥상 앞에서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죠. 그날 너무나 황당해서 찍어둔 사진. 우리가 처음 본 그 밥상을 증거로 남겨둔 거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어때? 기분이 어때? 내 부모가 몇 시간을 달려와서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조금은 알겠니?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항상 웃으며 참고 이해해주던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겠죠. 아들의 눈에 충격이 번졌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죠.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리는 가운데 아들의 입이 떨렸어요. 엄마, 난 그때 할 말 없으면 그냥 밥 먹어. 너희들 참치 좋아하잖아. 특별히 비싼 걸로 샀어. 내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수십 년의 서운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들은 참치캔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죠.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저번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사진을 보고 나서야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죠. 남편은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원래 말이 없는 아버지, 그 눈빛에는 평생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75이 넘은 그 손은 이제 굵은 핏줄만 도드라지고 농약에 얼룩지고 갈라진 손가락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젊었을 때부터 한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면 일어나 농과 밭을 오가며 농사지었던 그 몸은 이제 허리도 펴지 못하고 무릎도 펴지 못해요. 밤이면 관절통으로 잠 못 이룰 때도 많지만 자식들 앞에선 아픈 내색 한 번 안 했던 아버지. 비 맞고 온 자식 머리 수건으로 닦아주던 그 손으로 어두운 밤길 자식들 자전거 뒤에 태워주던 그 등으로 자식들 위해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 앞에서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는 힘없는 노인이 되었어요. 아침 이슬 맞으며 일하다 땀 흘려번 돈으로 자식들 학비 대느라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도 못했던 아버지. 장날 가서 어머니 옷 사다 준다고 약속했다가 아들 책값 때문에 또 미루던 그 아버지. 내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인 적 없던 사람인데 오늘은 주름진 눈가에 맺힌 그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그냥 숟가락만 내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참치캔 하나와 김치 조각 몇 개가 놓인 밥상 앞에서 한평생 자식 위에 살았던 부모의 헌신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내가 70이 넘어 무릎 아프다고 밭에 안 나갔던 날이 있었나요? 내 남편이 허리 아프다고 소 먹이러 안 갔던 날이 있었나요? 장마철에 물에 잠긴 논을 살리기 위해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정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식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걸까요? 며느리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말없이 눈물만 떨어뜨렸죠.
그동안 무심했던 시간들이 생각났는지 시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보였어요. 그때 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큰딸이 울면서 속내를 털어놨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참 많이 서운했어요. 농협 대출 받아가며 동생 서울대학 보내실 때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으로 취직했잖아요. 딸은 어차피 남의 집 가는 거니까라는 말씀에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작은 딸도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명절 때마다 돼지고기 제일 좋은 부위는 늘 동생 앞에 놓이고 우리 혼수도 제대로 못 해주시면서 억울하다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니까 이해하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챙겨준 동생이 부모님께 이럴 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엄마 아빠 하시고 싶은 대로 즐기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노부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자식들 사이에서 마음 졸이며 살아온 세월, 이제야 그 무거운 마음들을 꺼내놓게 되었네요.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것은 자식들이 부모 마음 모르는 것, 그리고 아플 때 곁에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딸들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만큼 딸들 못 챙겨줘서 내 말에 딸들이 다가와 안겼어요. 아들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무심함을 사과했죠. 그 모습을 보니 오랜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참치캔 하나에서 왔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나눠야 하고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닌 주고받는 것임을, 자식들에게 무조건 주기만 하는 부모의 사랑도 자식들의 무심함도 모두 돌아보게 만든 이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참치캔 하나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치유,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족의 마음을 열어보시겠습니까?